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날 이방원의 얘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리가 있는 날인데요. 쌀쌀하죠? 네. 뜨끈한 국물 요리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수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오늘은 세계 차 없는 날인데요.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를 타지 말자는 운동입니다. 승용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오늘만큼이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차 없는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날씨가 더 중요할 텐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쾌청한 하늘 속에 현재는 쌀쌀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종일 선선할 텐데요. 요즘처럼 하늘이 맑으면 대기가 빠르게 식고 빠르게 데워지기 때문에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가벼운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2000년 만에 가장 이른 기록인데요. 4일 전만 해도 설악산의 아침 최저기온이 13도였는데 어제는 3.3도까지 떨어져 서리가 내린 겁니다. 오늘도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높은 산지에서는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14.4도, 대전은 13.5도, 부산은 17.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단분도 하나둘씩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설악산의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요즘 가장 끔찍한 사건이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얼굴 공개입니다. 예. 아마 아시겠지만 이미 서울경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전주환, 나이 31살, 얼굴도 공개됐는데요. 어제 아침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장면이 다 공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 취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자신이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런 표현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아직 범행 사전 계획 여부 등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외에 추가로 언급된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어제 취재진이 중요한 질문들을 했고요.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살인 사건 다음 날 선고 공판에 재판에 나가야 되는 것이었죠. 그럼 다음 날 재판에는 나갈 생각이었느냐? 그렇다. 재판에 나갈 생각이었다. 혹시 이 살인하고 도주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범행 전에 약 1,700만 원 정도를 인출하려고 했던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네. 이 돈은 왜 찾으려고 한 것이냐?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과거의 범죄 전력이 드러나면서 좀 종합적으로 사전에 대응책을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이 남는 등 여러 가지 후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살인죄보다 더 높은 보복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로 가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검찰에 이제 송치를 어제 받은 거죠. 지금 형사 3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3부가 담당을 하기로 했고요. 이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형사 3부장이 직접 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소속 검사 4명이 이 수사에 또 투입이 되게 되고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워낙 이제 잔인한 그런 사건이었던 만큼 이 모든 범죄 사건의 내막을 속속들이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유가족 지원에도 이 모자람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스토킹 혐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고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성폭력 범죄가 있는데 이게 불법 촬영입니다. 협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사실 재판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고가 내려지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 살인 혐의가 가장 중한 범죄가 된 거죠. 이것이 이제 별도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건들에 대한 결국 피고는 한 명이기 때문에 향후에 법원에서 병합을 할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도 좀 안타깝습니다. 11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80대 20년, 그러니까 징역 20년 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구형이에요. 네. 선고가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청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84세 남성이 길을 가던 11살 초등학생에게 너 예쁘다 그러면서 집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만지다가 네. 성폭행까지 저지른 네.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 내막이 뭐냐 네. 이러한 이제 이 관심들이 지금 쏠리고 있는 거고요. 이 80대 남성에게 이건 정말 죄질이 나쁘다. 지금 검찰이 구형한 것은 징역 20년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 전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 그리고 미성년자 관련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10년, 신상 공개도 10년, 보호 관찰 10년, 성폭력에 대한 이제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굉장히 많은 형들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렇게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여성 학생의 신체를 만진 성추행까지는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성폭행은 부인을 하는 거예요. 음. 자신의 지금 뭐 신체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자신의 DNA도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폭력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수사의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범행 전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또 피해 학생이 11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심리치료사가 결국 다 상담을 했는데 네.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선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신당역 그래서 스토킹 살인범도 그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네. 네. 이번 사건도 네.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면서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엄중한 처벌이 중요하다는 네. 것이 이 80대 남성인데요. 네. 이전 전력이 2017년과 18년이에요. 네. 이때도 80대였어. 네. 그런데 80대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두 번 다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이에요. 2017년 사건은요, 이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아, 이게 고령이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 3년. 결국은 수감되지 않고 끝난 거죠. 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유사한 사건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선처를 받아서 벌금 4천만 원, 굉장히 큰 벌금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인신구속 없이 면피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사회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네. 이런 법원의 결정으로 신상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성폭행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가해자를 위한 선처가 아니고 네. 피해자를 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이번엔 좀 가볍고 즐거운 소식인데요. 골프팅에 빠진 MZ세대. 오. 네. 해당되실 거예요. 해당되시죠? 지금 이 2030 세대, 네. 젊은 층이요. 네. 골프에 빠졌는데 그냥 골프가 아니라 골프팅이다. 어. 자, 이게 레저 백서가 있습니다. 네. 2022 레저 백서를 보니까 자, 한 2019년경 네. 이때는 이 젊은 세대의 골프 인구가 65만 명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지난해를 보니까 115만 명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럼 젊은 층이 왜 이렇게 골프에
몰입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우리의 궁금증인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딱 이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네. 1년에 한번 해외여행 가고 요게 낙인데 네. 자, 해외여행 못 가죠. 그다음에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죠. 심지어는 뭐 실내에 모여서 친구들하고 술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이 차단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골프장은 운영을 하더라. 그럼 저 푸른 잔디 위에서 좀 놀아볼까?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고요. 네. 네. 또 요즘에 보시면 뭐 꽤 시설 좋은 스크린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이건 뭐지? 그러고 가서 골프에 빠지면서 또 젊은이들의 문화가 좀 확산된 것 아닌가? 이런 추정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소개팅으로 만나도 될 텐데 골프팅을 선호하는 네네. 이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해보셨잖아요. 저는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못 해봤어요. 그런데 추정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골프 문화라는 게 기존에 좀 아재들, 네. 비즈니스 접대. 네. 그런데 우리가 골프를 쳐본 사람은 아는데 아 이게 술 마시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 네. 건강에 좋죠. 자연 속에서 그냥 이제 파란 잔디 보고 숲도 보고 네. 그리고 운동도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프 쳐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젊은이들에게는 아 상대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남성, 여성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운동도 하고 어색하게 소개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운동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를 판단하기도 하고 알아나가는 골프팅으로 발전하게 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제 비싼 골프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크린 골프를 즐기면서도 여러 가지 좀 젊은이들의 문화와 접목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네. 거예요. 일단은 골프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예. 초기 비용 많이 들죠. 그렇죠. 구력이 잘 늘지 않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게 일종의 좀 젊은이들의 양극화, 네. 이하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보다도 저렴한 네. 이런 좋은 문화는 좋은 측면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골프는 사실 엄두를 못 냈는데 엄두도 못 내죠. 이게 조금 그 돈을 대하는 가치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돈은 모아야 한다였는데 네. 요즘엔 돈은 쓰는 것이다. 잘 이런 써야 게 한다. 많은 거예요. 써야 또 맞습니다. 들어온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죠.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예. 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또 젊은 분들은 예.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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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에 오늘 있었던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역사 시간인데요.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익주 교수님께서 제가 직접 수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힘차게 한번 배우겠습니다. 랑카랑카 버르랑카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오늘의 역사를 진행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예, 오늘은 9월 22일. 과거 역사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갑니까? 네, 오늘은 조선시대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오늘의 역사. 그런데 조선시대로 들어가려면 한 가지 관문을 거쳐야 됩니다. 달력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요즘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은 1896년 1월 1일부터 쓴 것이고 그 전에는 전부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오늘도 고려 조선시대에는 전부 음력이 되는 거죠. 자,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은 제가 다 하기로 하고 여러분은 오늘이 음력 8월 27일이라는 것만 아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9월 22일이지만 우리가 역사 속으로 나들이 가는 그 날짜는 음력 1398년 8월 27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6년이 지난 1398년 8월 27일에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이성계, 정도전, 이방원 세 사람입니다. 네. 1398년 8월 27일 새벽에 닭이 울 때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모든 왕자와 신하들을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있었던 뭔가 수상한 일을 궁금해하면서 다 몰려오는데 두 사람,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궁궐로 오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 태조의 총애와 신임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있던
정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날 이후로 최고 권력자가 될 이방원이었습니다. 오, 그럼 왕이 부르면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성계가 그것만으로도 노발대발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밤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 이건 거의 반역이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승지를 불러서 왕명을 짓게 합니다. 네. 방원이 몰래 반역을 일으켜 개국공신을 죽였다. 자,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승지를 비롯한 신하들이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뭔가 기미가 수상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가 보네요. 네. 네, 그 시간이 좀 더 지나가니까 의정부 정승들이 신하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태조에게 전하, 방원을 세자로 책봉하십시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미 다 술을 써놨구나. 네. 그렇죠. 이때쯤 이제 이성계가 눈치를 챕니다. 다 넘어갔구나. 네. 이런 이방원의 생각을 신하들까지 하는 다 이제 술을 써. 그렇죠. 다 얘기해 놓은 거죠. 아버지 힘 다 빠졌네. 네. 자, 이때 신하들이 방원에게 세자 자리를 권하니까 방원이 사양을 해요. 아, 아닙니다 하면서 둘째 형님, 방과가 계신데 내가 세자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해가면서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방과는 그럼 내가 하면서 덥석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먼저 아무 실권이 없는 힘없는 형이 세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왕을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다. 그 다음에 방원을 후계자로 지명한다. 적당한 시기를 보아서 왕위를 방원에게 물려준다. 자기는 손에 피아노 안 묻히고 형을 앞세워가지고. 세자가 아니고 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세제가 되는 예. 거죠.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 다음 왕이 될 동생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방원은 자기 손에 피도 안 묻히고 모양도 좋게 하면서 왕위에 오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정말 이방원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에 그러잖아요. 태정태, 태조, 정종, 태종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이 실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날의 이 사건을 우리가 뒷날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아, 그 유명한 왕자의 난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성계가 조선을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피바다를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새 나라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새 나라가 500년, 1000년을 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세자 책봉 문제로 형제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성계의 좀 복잡한 가정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성계가 두 번을 결혼하거든요. 한 번은 함흥에 살 때 네. 거기 토호의 딸이었던 한씨와 결혼을 합니다. 그 뒤에 젊어서 출세를 해서 개경에 올라온 다음에 제법 권세가 있는 강씨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 그럼 재혼입니까? 재혼은 아니고 재혼은 먼저 부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이혼하거나 한 다음에 하는 게 재혼인데 네. 이성계는 동시에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어요. 네. 세다. 그래서 한씨 부인을 고향에 처 그래서 향처라고 하고 강씨 부인을 서울에 처 그래서 경처라고 하는데 이건 그 당시에도 아주 드문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부인에게서 아들이 모두 8남 3녀가 나오게 되는데 한씨 부인에게서 6남 2녀, 강씨 부인에게서 2남 1녀를 둡니다. 와. 당연히 권력을 가진 왕비의 입김이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한씨는 세상을 떠났고 네. 강씨가 살아있어서 왕비가 되었는데요. 당시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던 막내 아들 방석은 강씨의 소생, 그리고 방원은 한씨의 소생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 막내를 세자로 책봉한다. 이것이 어떤 일의 사건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막내를 세자로 책봉한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막내잖아요. 어리잖아요. 또. 네, 어리고 게다가 고려 말에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아들들이 있어요. 네. 네. 방원이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장남이라면 형이 가장 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세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한 막내가 세자가 되느냐. 저 세자가 하고. 공짜로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이방원도 굉장히 분노하지만 후세 사람들도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아, 저것은 강 씨, 저 중전이 된 강 씨의 백엔머리 송사야. 그랬겠죠. 그랬겠죠. 아 진짜 그러면 네. 그 부인의 입김이 그렇게 세게 작용을 한 거예요, 저? 글쎄요, 아마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자책봉은 국가의 중대사예요. 이런 중대사를 국왕 부부가 백엔머리에서 결정한다?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죠.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대신이 있었겠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그 당시 조선 초의 분위기를 보면 국가의 중대사는 신하들이 결정한다. 이게 상식이에요. 네. 왜냐하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올바른 정치를 할 거야. 우리는 고려처럼 정치하지 않을 거야. 매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고려처럼 정치한다는 게 뭐냐면 고려 말에 이런 일이 있어요. 왕은 왕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왕말을 안 듣고 또 자기 멋대로 해요. 이러면서 민생이 파탄나고 그것 때문에 고려의 백성들이 왕조가 무너져도 아무도 슬퍼하지를 않았어요. 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에서 공공성을 회복할 거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공공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자책봉을 백엔머리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뭔가 공식적인 논의 구조를 거쳤을 것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누굴까? 여기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 정도전이 등장합니다. 정도전은 정치에 대해서 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도 참 재밌는 생각인데 정치는 왕이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권력을 왕이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가져야 되나? 재상이 가져야 된다. 어떤 재상이냐? 청렴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신망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재상이 되어서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영국에서 그 국왕 있잖아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네. 이거 17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300년 전에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이야, 나왔던 겁니다. 깬 사람이네요. 네, 정도전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고려 말의 왕들을 보면 제대로 된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를 전부 백성들이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왕도 쫓아내고 나라도 바꾸고 한 건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왕이 아니라 재상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왕자가 누굴까를 생각한 거죠. 방어는 머리가 너무 컸어요. 너무 강해. 네, 자기 힘도 너무 큽니다. 예. 그렇지만 방석은 아직 어리고 자기 힘이 없어요. 이 방석을 세자로 책봉해서 잘 교육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이 구상, 재상 중심의 정치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방송 거고. 너는 휘두르지 말고 권력을 좀 나눠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린 나이니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태조 이성계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성계도 좋다 네. 해서 막내 아들로 책봉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게 다 정도전의 생각이었고 네. 그걸 이성계가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이성계가 정도전의 생각에 동의했는지 하는 것이 명확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은데 아마 동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도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지를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줘요. 좋구나.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정도전이 술을 마시고 하는 이야기죠. 옛날 한 고조가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 고조를 쓴 것이다. 예. 이게 중국 고사를 인용하는 네. 것인데요. 네네. 이 말은 이태조가 정도전을 쓴 것이 아니라 정도전이 이태조를 쓴 것이다. 왕을 선택한 거야, 정도전이. 그렇죠. 이 정도까지 나가면 위험한데. 자신감 센데요. 네. 그래서 취중에 술 네. 마시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태조의 귀에 들어갔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마 기록엔 없어도 태조도 아마 그래. 그거 맞는 얘기야. 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네. 자기의 설계, 구상을 설계하면서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왕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그때는 왕자들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네. 있었거든요. 이걸 전부 혁파, 몰수합니다. 와.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방원에게
어떤 기회를 준 거예요. 네. 위기감도 있었겠죠. 이 사병이 없어지면 나는 다시는 재기하지 못한다. 지금 손을 써야 된다. 그래서 8월 26일 날 정도전을 죽였던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방원 세력이 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마 아들이 이런 일을 할까 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날 태조 이성계는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 있었고 정도전은 친구들과 모여서 술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야.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거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조선 건국 세력이 정도전과 함께 퇴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권력이 태종에게 돌아가고 태종을 따르던 사람들은 조선 건국에 미온적이었거나 또는 비협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의 거대한 실험이 이날의 이 사건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제 1차 왕자의 왕자. 난. 그 2차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2차 왕자의 난이 한 번 더 있어요. 방과와 방원의 이 계획을 그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아들 방간이라고 하는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넷째인데 다섯째가 그 다음 왕이 돼야 되지? 해서 또 한 번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것까지 전부 진압을 하면서 태종으로 즉위를 하죠. 태종은 역사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정몽주 죽였죠. 네. 정도전 죽였죠. 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둘을 죽였어요. 네. 그러면 그 대신 자기가 그 빈자리를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태종 스스로는 못 메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메워져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분이죠. 세종을 후계자로 만들면서 그 빚을 갚았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역사 속의 9월 22일 이방원의 1차 왕자의 난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현대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1948년 9월 22일. 이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법이 공포됩니다. 반민특위 생기고 이러는 거. 그렇습니다. 네. 반민특위의 모법이 되는 거죠. 예. 이 네. 법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조직이 되는 거죠. 네. 네. 설규 씨,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아세요? 그 뭐 친일파 했던 분들 그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그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가 마지막에 반성할 줄 알았는데 내 몸에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결국 네. 뭐 무혐의인지 모르겠지만 야, 목소리 나는. 비슷하다. 왜 몸에? 그 목소리가 왜냐면 너무 얄미웠어요. 어떻게 맞아요. 저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네. 공경 또는 관리로 맞아요. 우리가 직접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 정부가 세워졌으니 법을 만들어서 나는 네. 독립운동 이상한 외에는 거죠.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고개 드는 거 보세요. 너무 당당해서 당당해요. 보면서도 화가 나던 사상과 장면. 사조 육항에 대해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한다. 단 법정 모독죄로 벌금 2만 원형에 처한다. 야, 벌금 2만 원. 판사도 저 아마 판사목 던지고 나갈 거예요. 아, 예. 이 장면이요. 이 장면 기억납니다. 네. 여러분 저것보다 더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속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 수천만 명이 속이 뒤집혔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처벌을 하자 이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생겼으니 우리나라의 법으로 옛날 그 전까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처벌하자. 그래야 민족 정기가 바로 서는 게 아니냐 네. 해서 이 법을 만듭니다. 자, 친일파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네. 친일파들 명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이런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데 네. 그 당시는 친일을 한 사람들도 다 살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친일파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다 살아 있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친일파인지 사실은 서로가 알고 있죠. 얼굴 보고 네. 바로 알죠. 네. 네. 그래서 이 친일파들의 명단을 만들고 경중을 이제 나누고 그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최고 사형입니다. 네.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조사를 위해서 아까 잠깐 나왔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흔히 반민특위라고 하는 이런 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자, 이 위원회에서 이제 친일파들을 색출하는 거죠. 네. 자,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은 어떤 것인지 이런 작업을 막 해 나가요.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말하자면 전국구 친일파는 중앙사무국에서 지방의 친일파들은 지방사무소에서 이런 작업을 해 나갑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뜻밖의 암초에 부딪혀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힘을 유지시키고 있으면서 반민특위의 이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기왕에 돈과 권력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이걸 뺏지를 못한 거예요. 네. 뺏지 못한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반민특위의 조사원들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도 있고 협박까지. 협박하고 네. 굴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니까 반민특위 사무실을 경찰이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습격을 한다고요? 아니 경찰도 일제 때 경찰이 그냥 온 경찰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경찰에는 일제 시대에 그 순사 출신의 경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독립군 자기들이- 잡던. 네, 맞아요. 자기들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반민특위를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단추가 이렇게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네, 이래서 반민특위의 활동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공격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아이고. 해버려요. 네. 그래서 아주 명백하게 반민특위 행동에 대해서 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는 겁니다. 아하.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한 가지는 왜냐하면 반민특위는 국회에서 만든 거고 경찰은 행정부잖아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경찰을 친일의 혐의를 씌워서 처벌하면 안 되지 않냐. 아이고. 이게 이런 사상으로 간 거였어요. 거예요. 네, 네. 사상 문제, 이념 문제로 친일파 청산 문제를 덮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군이 되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수사를 했고 반민특위 첫 번째로 잡혀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거 1호. 네. 있죠. 검거 1호, 바로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하시죠. 네, 네. 이분은 조선 최대 갑부라는 이름까지 네. 받았던 분이에요. 저 80년대까지 저기 백화점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종로에 화신백화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거든요. 그 백화점을 지은 분이고 이 부가 주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총독부와의 결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할 때쯤 되면은 비행기를 헌납하겠다고 네. 비행기 만드는 공장까지 만들고 아주 않네요. 친일의 행위가 명백한 사람이죠. 자, 1차로 그래서 이 박흥식이라는 사람부터 검거를 합니다. 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노덕술이라고 하는 친일 경찰이 있습니다. 맞아요. 알아요. 네. 이 사람은 정말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하고 고문하고 이것으로 악명을 떨쳤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정재 아닙니까? 이정재? 거의 이정재의 그 원모습이죠. 그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네,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일본 이름은 마스오라 히로라고 하고 고문 기술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고 고문 기술자. 이 사람이 그 못 박는 기술하고 뜨거운 물 붓는 거 이거 다 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고문을 한 거예요. 아주 악질적인 네.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악질적인 건 독립운동가를 상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려 했던 사람을 이 사람이 젊을 때 1920년에 일본 순사가 됩니다. 1920년이면 어떤 해예요? 3.1운동 다음에 그러네요. 아닙니까? 그죠, 네. 그때 22살이었거든요. 그 또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만세 부르고 해외에 가서 독립군에 투신하고 이럴 때 노덕술은 나는 순사가 돼서 출세해야지, 편히 살아야지 이 길을 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 볼 때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네.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벌였다고 해가지고 학생들까지 붙잡아다가 고문을 네. 하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하고 이런 실적을 인정받아서 굉장히 높은 진급도 빨리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돼. 고위직의 경찰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분을 한번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단군 이래로 가장 악질적인 고문 기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선 시대는 이때도 이 정도 고문이 없었대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네. 이 반민특위를 막 반대하고 이걸 방해하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군요. 네. 그래서 결국 못하고 맙니다. 아. 반민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검거한 사람이 모두 680명이에요. 아하. 그런데 재판을 거쳐 보니까 네. 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실형은 불과 7명. 아이고. 그리고 집행유예 5명, 공민권 정지 18명. 아이고. 이래서 모두 30명만 처벌을 받습니다. 네. 네. 그 실형을 받은 5명도 재심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부 면제를 받고 네. 반민특위 활동이 끝났을 때 단 한 사람도 친일 행위로 처벌받지를 않습니다. 네. 진짜 비극이네요. 네, 박흥식은 나중에 나와가지고 네. 경제활동 계속하고요. 노덕술은 경찰이 다시 되고 나중에 국회의원 출마까지 해요. 야,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러니 뻔뻔하다. 그 피해자들 독립운동을 해서 모진 고문을 받고 네. 이랬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울분이 터지죠. 네, 치를 떨었겠죠. 네. 네, 그 울분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반민족 행위처벌법은 그럼 폐지가 됐어요? 어떻게 폐지됩니다. 아이고. 한 6.25 전쟁 중이던 1951년에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 1949년 그것도 오늘입니다. 9월 22일에 아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요. 예. 네. 그래서 9월 22일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공포된 날이기도 하고 무력화된 날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 법과 관계가 있는 날입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네요. 진짜. 답답하네요. 예.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그러면 진짜. 나쁜 인간들을 처벌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그때 독립운동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후손들이 교육도 못 받고 더 가난해지고 네. 자 다음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이번에는 세계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62년 9월 22일 우리나라 달력에서는 조선 철종 때예요. 철종 이때. 강화도령. 네, 그렇습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링컨이었어요. 네. 자, 링컨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르죠? 일단 노예 가장 해방. 먼저 노예 해방, 그렇죠? 네. 노예 해방. 이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이 9월 22일 오늘 있었습니다. 어. 자, 이때 남북 전쟁 중이었어요. 남북 전쟁 중에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남부가 항복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부터 노예를 전부 해방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전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남북 전쟁이 노예제 때문에 벌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가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링컨이 노예 해방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네. 이 전쟁이 노예 해방과 해방의 찬성과 반대 진영의 전쟁으로 바뀐 거죠. 네. 약간 자기 이미지 생각하면서 명분을 던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둔 건데요. 그러면서 북부가 정의로운 군대, 그렇게 되네, 그렇네.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정의롭지 못한 군대. 이렇게 요즘 말하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북부가 승리했기도 하지만은 노예제를 해방시키자고 한 정의로운 그렇죠. 네. 군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시작이 오늘 이 예비선언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남부에서 예비선언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1일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죠. 자, 이러면서 흑백 차별,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미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첫걸음이 오늘 디뎌지게 됐던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은 남부는 농장지대였고 네. 북부는 공장지대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에서는 농사지을 노예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막 이런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북부는 공업, 남부는 농업인데 노예도 있지만 관세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오늘 이 선언으로 전쟁의 의미가 노예 해방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게 되었다.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9월 22일. 예. 네. 오늘 9월 22일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익주 역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할 땐 손에 피를 묻게 하시는 지나고 나니 피 묻은 놈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지요. 소자가 다 처리하겠사옵니다.
네, 이번에 사계 식탁입니다. 이번에 사계 식탁 어떤 요리죠? 국물 요리라고 그러셨죠? 참? 네, 아유 이제 점점 네. 날씨가 점점 가을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뜨끈한 국물이 굉장히 생각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뜨끈뜨끈한 국물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얼큰하면서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황태 맑은 국과 아, 좋죠. 그다음에 너무 좋죠. 배추로 만드는 연두부국도 준비를 오, 했고요. 좋죠. 또 이왕 배추 절였으니까 배추 가지고 살짝 볶음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죠. 요거 3종 세트만 있으면 아마 아침도 든든하시고 네. 저녁까지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또 날씨도 쌀쌀하니까요. 네, 네. 따끈한 국물 뭐 들어가면은 너무 맞아요, 좋죠. 맞아요. 네, 뜨끈한데 시원한 맛이잖아요. 아, 요즘 잘 같은 때 넣어. 딱이죠. 네, 황태 맑은 국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 지금 이제 검은 봉지로 이렇게 좀 씌워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콩나물을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콩나물이 건조해질까 아니요. 여기 지금 조명이 굉장히 세잖아요. 씻은 콩나물을 그냥 조명 아래 이렇게 두면 초록색의 연녹색으로 이제 대가리가 변하니까 네.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을 좀 씌워놨어요. 콩나물하고 여기 황태가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건다시마만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약간 두부가 있으시면 두부까지 같이 넣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랬으면 우리 이제 추석 때 차례도 지내고 그랬으니까 냉동실에 보면 이렇게 북어 많이 북어, 네. 있잖아요. 있죠. 요 북어를 뭐 찢어서 하셔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조금 썰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썰어야 요게 좀 먹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껍질까지 다 먹어야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 4방 2cm 정도로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이 정도 사이즈로 자르는 이유는 뭐예요? 아, 요게요. 숟가락에 딱 올라가잖아요. 아, 한 숟갈 이렇게 그쵸, 퍼먹기 좋게. 그쵸. 퍼먹기 좋게 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미리 조금 썰어 갖고 왔거든요. 그거 좀 네네. 줘보실래요? 자, 이렇게 썰은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썰었잖아요. 여기 지금 마른 상태죠. 네. 네네. 이 마른 상태 가지고 우리가 국을 끓이면 이게 국물이 쉽게 우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요. 이렇게 물을 좀 부어주세요. 그냥 생수 그냥 부으시는 생수로 거죠? 네, 그냥 흐르는 물에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생수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집이라 그러면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그리고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건져두세요. 한 뭐 1분 언저리를 하면 되나요? 1분도 아니고요. 요거는 30초도 안 돼요. 아.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찬물에다가 요 황태포를 우려놓잖아요. 네네. 맛있는 맛이 다 빠져요. 근데 금방 그러니까 촉촉해졌는데요? 예, 완전 오, 촉촉해졌잖아요. 네네네. 이걸 그냥 이렇게 준비만 해놓으시면 돼요. 아, 자, 이렇게 준비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콩나물, 아까 콩나물 있었죠? 네네. 콩나물 씻어서 이 준비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마는 요거 보세요. 다시마가 보면 요 만니톨이라 그래갖고 하얀 가루가 가루 많이 같은 거요. 예. 묻어 있죠. 근데 그 가루는 우리가 씻어내지 마시고요. 젖은 면보로 이렇게 닦아서 준비하시면 이렇게 닦아가지고. 말끔해지거든요. 네. 요거 그냥 통째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으면 제가 두부도 준비를 했는데 두부는 그냥 딱 요거 사이즈 보세요. 한 숟갈 사이즈로. 딱 한 숟갈 사이즈.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어야 먹기도 좋고 나중에 입에 넣었을 때 이렇게 뭐 크게 잘라내지 않으니까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랬으면 이 북어를 먼저 좀 볶아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볶느냐? 불을 좀 켜놓고요. 네. 여기 보시면 국간장 있고요. 그다음에 들기름 있고요. 들기름. 다진 마늘 있고요. 네. 네. 마늘까지 좀 주세요. 네. 자, 이 물기를 머금은 황태를 먼저 넣고, 먼저 넣고, 아, 그다음에 한번 여기다- 볶아주는구나.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들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네. 황태에는 무엇보다 들기름 넣어주어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푸근하게 맑은 국물이 많이 우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볶아요. 이렇게 하면 풍미가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볶지 않고 그냥 막 물에다가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황태에서 우러나는 국물이 좀 덜 우러나요. 이렇게 한번 충분하게 볶아내고 나면 황태도 부드럽고 국물도 많이 우러나고 우리가 황태 맑은 국을 딱 받았을 때
황태의 그 뜨끈뜨끈하고 뽀얀 국물이 많이 우러나야 네네. 요게 네. 맛있잖아요. 볶아야 이제 그게 더 그렇죠.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한 얼마 정도 볶아주나요? 요거요? 요 금방이에요. 한 1분만 볶아도 여기 보세요. 뽀얀 국물 우러나는 거 보시죠? 오,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국물이 우러날 때 우리 뭘 하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콩나물을 집어넣으세요. 씻은 콩나물을. 네네. 콩나물, 그다음에 고기 쌀뜨물 있어요. 쌀뜨물 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쌀뜨물 넣으시는구나. 네. 이 쌀뜨물로 쌀뜨물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이 쌀뜨물을 넣어야지 국물 맛이 훨씬 더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서 쌀뜨물을 이렇게 넣고 하나 더 주시겠어요? 여기 이보은 선생님 특허예요. 네. 쌀뜨물. 쌀뜨물 이렇게 넣고 저는 그냥 맹물 넣어도 좋은데 쌀뜨물에다가 하면 훨씬 더 국물 맛이 뭐랄까요? 딘딕하면서도 굉장히 감칠맛도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시마까지 이렇게 넣고 요거 이제 뚜껑을 덮어야 돼요. 맛있겠다. 뚜껑 덮고 얼마나 끓이느냐 딱 10분 정도만 10분만? 끓여주시면 되는데 절대로 중간에 이게 국물이 넘치지 않아요. 제가 양을 딱 맞췄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물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그대로 10분만 끓여주시면 네네. 아주 맛있게 준비가 돼요. 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아까 준비를 해놨는데 안 넣은 게 있었죠. 네. 바로 여기 두부. 두부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대파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옆에다가 미리 좀 끓여놨어요. 왜냐하면 생방송이라 10분을 제가 기다릴 그죠, 수가 그죠. 없어서 이렇게 끓여놨거든요. 자, 끓였더니 여기 보세요. 국물이 좀 뽀얗게 올라왔죠. 아, 진짜. 오. 그렇죠? 오. 국물이 좀 이따 할게요. 국물이 지금 굉장히 뽀얗게 네.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넣냐 하면 바로 요거 넣으시면 돼요. 두부, 아, 이게 국물이. 두부. 아, 그죠? 썰어놓은 두부. 두부. 뽀에 무슨 사골국 같지 않아요? 그러게만. 그렇죠. 이제야 두부를 넣는데 두부를 처음부터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두부는요, 이게 간이 배이잖아요. 양념이 배이면 이 두부가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부드럽게 먹지 못하고 약간의 딱딱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두부는 다 끓이고 난 후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거의 돼요. 마지막에. 네. 네. 자, 근데 두부에도 이제 또 간이 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부가 간 배이도록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아주 맛있는 황태 맑은 국을 드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집에 두부가 없고 순두부가 있다 그러면 순두부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간만 끓여줄게요. 네. 근데 뚜껑을 지금 다시 닫을까요, 말까요? 뭐 다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안 닫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아셨죠? 좀 살짝 좀 팁을 주시면. 워낙은 뚜껑을 닫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콩나물이 너무 실처럼 가늘해지니까 아삭아삭한 콩나물 맛을 느끼려면 이렇게 뚜껑 열어놓고 한 10분만 끓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요거 끓일 동안 뭘 하느냐. 바로 그 다음 거 배추 연두부국을 좀 만들어 볼게요. 배추 연두부국. 네. 네. 저 끓일 동안. 배추 연두부국도 시원하겠다. 그렇죠. 너무너무 배추는 시원해요. 달달할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배추 연두부국의 배추는 요새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어머님들이 막 맞아요. 맞아요.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요, 일반 배추긴 하지만 속배추예요. 그 왜 알배추라고 알배추. 해갖고 왜 쌈배추 있잖아요. 네네. 그 배추거든요. 요거는 또 우리가 흔하게 먹는 배추 한 통보다는 조금 작은 양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계 부담이 좀 적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1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생각보다 1cm면 되게 좀 작게 써시는 것 같아요. 저는 큰 배추잎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써냐면은요, 숟가락에 딱 안착되도록. 왜냐하면 늘 요리를 할 때 요리를 드시는 분의 그 맛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한 입 먹기 좋게. 네, 네.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요 썰을 때도 그냥 요렇게 해서 바로 칼을 대고 직선으로 써는 게 아니라 약간 어슷하게 썰어주면 훨씬 더 배추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교육이 있나요, 또? 네. 아. 왜냐하면 섬유질을 이렇게 좀 저희가 끊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열어주세요. 뒤집어서 어슷하게. 어슷 썰기.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습 하시는 거는. 계획이 있으세요. 다 네. 이유가 있구나. 네. 그래서 또 뒤집어서 1cm 정도로 해서 썰어주세요. 어슷 썰기. 자,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통 이제 배추국 끓으면 대부분 다 삶거나 데쳐서 하잖아요. 네, 네네. 배추죠. 저는 왜 이렇게 그냥 썰고만 있을까요?
나중에 삶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다른 방법을 쓰실 것 같은데요? 아, 그쵸. 왜냐하면 무엇보다 제가 주부님들한테 굉장히 쉬운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 지름길. 네,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데쳐서 하세요 그러면 아마 귀찮아서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 큰 볼 좀 주세요. 네. 요거를요 이렇게 썬 다음에 큰 볼에다 놓고 네. 소금을 약간 뿌리고 아, 이거 절이는 건가요? 꽃소금이에요. 아. 네. 꽃소금을 약간 뿌리고 딱 10분 동안만 절임을 해주세요. 또는 15분 정도. 이게 그럼 데치는 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절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국을 끓이면 국물이 굉장히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이 배추에서 우러나는 단맛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데치지 않고 삶지 않고 꼭 이렇게 버무려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네. 딱 한 10분만 둘게요. 그 와중에 저희가 아주 맛있는 황태국이 다 그렇네요. 만들어졌는데 보세요. 두부까지 다 어우러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맑고 깨끗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느냐? 바로 대파만 올려주시고 마지막에 또 대파를. 네, 대파만 올려주시고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대파를 맞으면 시원한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 대파를 마지막에 넣잖아요. 그럼 굉장히 시원할 뿐만 아니라 대파의 단맛이 있잖아요. 그 단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요거는 미리 한번 뜰까요? 네네. 예. 다 주세요. 네. 야, 저거 바딱 말아서 딱 먹으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막. 지금 저거 보니까 저는 횡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용대리 그 언저리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죠? 자, 요렇게 떠서 제가 아까 북어를 딱 한 입 크기로 썰었잖아요. 썬 네네. 이유가 있죠. 네. 딱 굉장히 숟가락에 올라가게. 부들부들하잖아요. 네. 자, 요거 아, 저거 한 사발이죠. 야, 요건 뭐 아, 요거 하나면 뭐 밥 한 공기 다 먹는 건데. 아우 정말 뿌옇다. 아주 색부터가 뽀얗죠? 일단 맛있어요. 색부터. 네, 맞아요. 아, 지금 은은히 이 향이 네, 풍겨오는데 향이 너무 올라오죠? 좋아요. 드시는 소리가 벌써 맛있네요. 자, 요거를 와, 깊은 향. 챙기실 거예요. 네네. 이거 갖고 이따가 잡수세요. 네. 저 건더기 안 건드렸어요. 국물만 좀 맛 좀 봤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죠. 네. 아까 절여놨잖아요. 네네. 이 절여진 배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절여놓은 거예요. 자, 그랬으면 좋아. 이 절여놓은 배추를 반만 덜으세요. 그래서 이 반은 국을 끓여 먹고 반은 제가 볶을 거예요. 야, 한 번에 또 다른 그러면 요리까지. 국을 끓일 때 뭘로 볶느냐? 바로 요걸로 해요. 요게 지금 보리새우거든요. 보리새우를 마른 팬에 한번 이렇게 볶아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장바구니 물가가 하도 비싸다고 하니까 요거 연두부거든요. 연두부를 준비했어요. 연두부가 일반 두부보다 조금 더 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뭐 한 8등분, 6등분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국간장과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들기름 가지고 요것도 한번 볶으러 갈게요. 아, 근데 이게 입을 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마시게 되네요. 한번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배추에다가요. 배추를 아까 절여놓은 배추를 그냥 물기만 꼭 짜세요. 근데 데친 것 같아요, 진짜. 그쵸, 데친 것 네네. 같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들기름 두르고 들기름 두르고. 그다음에 역시 국간장. 국간장 두르고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 요것도 볶아주세요. 야들야들하게. 요거 좀 내려주세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미리 냄비 한번 볶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는 게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끓이지 않을 국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가 불과 한 20분, 30분씩밖에 안 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볶아주어야 훨씬 더 국물 맛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배추가 아주 나른하게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아까 마른 팬에 볶아놨던 보리새우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번엔 제가 쌀뜨물 안 들어가고요. 찬물 들어갑니다. 찬물.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것도 네. 쌀뜨물 넣으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쌀뜨물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머님들이 아니 우리 집에서 밥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 쌀뜨물이 그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리새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 맹물만 집어넣어도 충분하게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아 진짜 그러네요. 보리새우의 향도 맛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만 부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소끔 끓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뚜껑. 아까 여기 제가 뚜껑 있었는데, 여기. 네, 뚜껑을 덮고 아, 이걸 이것도 뚜껑을 닫나요? 네. 이제부터 끓여야 돼요. 얼마나 끓이느냐? 요거는 딱 20분만 끓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분을 끓였더니 옆에 보세요. 뜨거라. 오. 오. 보세요. 배추하고 보리새우 넣었더니 보세요. 배추를 마치 삶은 듯하게 이렇게 끓여줬죠? 네네. 배추의 향, 단맛이 엄청 많이 우러났어요. 그쵸? 보이시죠? 네네. 너무 좋아요. 그랬으면 요거에다가 뭘 하느냐? 아까 저희가 요거 준비해 놨었어요. 연두부. 아 연두부. 자, 연두부 그냥 이렇게 술렁술렁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입 크기로 썰어 놓은 네, 거. 한입 크기로 넣은 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 역시나 두부는 마지막에 네. 이번에도. 그리고 연두부는 아까 황태 맑은 국에 넣었던 두부는 약간의 간수를 넣어서 굳혀놨던 두부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10분의 맛을 드렸다면 연두부는 넣자마자 바로 준비해서 꺼내시면 돼요. 더하면 부서지는 그냥 네, 바로. 대파 좀 주세요. 그쪽에. 네. 오. 네, 그거 주세요. 아니, 그거는 쪽파고요. 아, 예, 네. 이게 대파가 썰어놓으니까 들어갑니다. 거기서 거기처럼 네, 보여가지고. 아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자, 여기 지금 대파거든요. 제가 아까 황태에는요, 대파를 어슷하게 넣는데, 요 배추국에는 대파를 동글동글하게 넣어요. 그 이유가 그래요? 뭔지 아세요? 직각으로 잘라. 모양 때문에 그래요. 뭐야? 아.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끓여놓은 연두부국에다가 요 대파를 이렇게 넣으세요. 마치 설렁탕에 넣는. 그러니까. 네, 그거죠. 설렁탕 생각나요. 맛있죠? 오. 이렇게 해서 소금간만 해서 잡수시면 요거 정말 제가 강추하는 맑은 국 중에 하나입니다. 야. 너무 맛있겠죠? 예, 맛이 너무 정말 맛있- 기대됩니다. 이 따뜻한 국물들이. 네, 맞아요. 우리가 또 배추국에 그랬으면 그렇죠. 이제 또 하나가 남았어요. 요리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배추 볶음 하신다. 볶음이. 네, 절여놨잖아요. 네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배추를 절임을 해서 물기를 이렇게 꽉 짤 거예요. 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나오죠. 어. 네.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꽉 짤 거예요. 어머, 근데 요것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남겨놓고 먹는 반찬이 아니고 한꺼번에 한 번에 먹는 반찬이기 때문에 딱 요렇게만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준비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 배추볶음을 훨씬 더 맛있게 하는 재료예요. 바로 청양고추 다진 거, 아. 홍고추 다진 거.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달걀이 들어갑니다. 달걀? 네. 자꾸 이게 근데 노른자만 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요거 하나만 주셔볼래요? 요거 볼? 아니, 요 볼. 네네네. 요거를 주시면 요거는요. 달걀을요. 여기 채가 있죠. 네네네. 채를 하나 갖다 놓고 달걀을 깨트려요. 채에다가 이거 걸러낸 섞어준다고요? 네. 그러면 오. 이 달걀이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달걀 왜 스크램블 먹으면 약간의 달걀이 부드러워야 이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려주는 거예요. 오. 이렇게. 이거 달걀찜 푸딩처럼 할 때도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배추볶음은요, 요거 만들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아까 제가 연두부 준비했었잖아요. 네. 연두부 같이 넣고 같이 버무리셔서 한 끼, 한 접시 요리로 드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네. 달걀 채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아, 그래요? 대부분 달걀찜 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해주십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달걀, 물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자, 생방송인데 보니까 제가 요것만 할게요. 네. 자, 그랬으면 요거는 볶음은 끝나요.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것도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순식간에 네. 끝나요. 연하니까. 왜냐하면 절여놨기 때문에 빨리 볶아서 열만 들이면 되거든요. 바로 식용유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특별히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참기름 들기름이 아니고. 네, 참기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배추하고 볶을 때 참기름은 완전히 찰떡궁합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에다가 먼저 할 게 있어요. 다진 마늘을 요 기름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고 볶아주세요. 네. 그래서 향신채 향을 조금 올려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배추가, 왜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배추를 샀는데 배추가 좀 맛이 없어서 단맛이 덜하다 하실 텐데 네. 이렇게 하면 단맛이 확 올라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걸 넣어요. 오늘 주인공. 네. 자, 넣을 때 그냥 볶지 마시고 뭘 같이 넣느냐? 청양고추, 고추 썰어 넣은 거. 그다음에 빨간 홍고추. 이건 그냥 색감 때문에 그런가요? 네, 제가 일부러 색감 때문에 이렇게 넣었으니까 만약에 아유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파프리카 또는 피망 이런 거 넣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요것만 해도 맛있거든요. 그러게요. 엄청. 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볶음 향이 나요. 그쵸? 네. 요거 우리 중식집에 가면 배추볶음 나오잖아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을 제가 본뜬 거예요. 간 향이 좀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절임을 한 배추가 있으니까 하나 가지고 두 가지 요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열이 막 올라올 때 요거 금방 풀어놨던 달걀이죠. 계란 채로 이렇게 통과시킨 거예요. 저걸. 이거 궁금한데요. 야,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계란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간. 소금 조금. 왜냐하면 소금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절여놨던 거니까. 그리고 깨. 깨. 자, 이제 순식간에 다 됐어요. 와, 이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거? 이거 맛있겠죠? 너무 궁금한 맛이에요. 네. 다 됐습니다. 골목길 지나갈 때 요리잘 집에서 맡은 냄새가. 그래요? 이거 무슨 냄새지 하는 그 맛이죠? 맞아요. 자, 요거 접시 좀 꺼내주세요. 저는 숙주 같은 걸로 응용해도 되겠어.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숙주를 넣으셔도 되는데 네. 저는 배추 하니까 요게 그렇게 또 맛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네. 요거 달걀이 들어가서 굉장히 배추가 탐스럽게 느껴지실 네네. 거예요.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야, 궁금하다. 기대됩니다. 너무 궁금한 맛이. 이거 뜨거울 때 잡수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또 불만 좀 꺼주세요. 색도 너무 이뻐서. 네, 색이 굉장히 네. 이쁘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추볶음. 배달 왔습니다. 네. 시식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집에서 배추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요거 잡숴 보세요. 실제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와, 좋아. 네. 자, 여기 아니 이게 달걀이 들어가서 부드러우면서 그쵸? 또 배추 식감은 아삭하고 자, 우리 와. 철규 씨도 여기 네네. 제가 상차림 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잡숴 보세요. 자, 이거 배추의 아삭한 식감 그대로 살아있고요. 달걀을 넣은 게 너무 좋아요. 마치 그 볶음밥 먹는 듯한 느낌. 왜 이걸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된다고 그렇죠. 하셨는지 알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두부를 한번 넣으면 더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아까 이거 연두부 넣고 배추 연두부국인데 이것도 맛을 봐야죠. 시원하다는 말이. 이거는 네. 그 예. 보리새우. 새우, 보리새우가 들어가줘야 되네. 그쵸?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지금 이 국 끓일 때 설탕을 전혀 안 넣었잖아요. 설탕이요? 근데 왜 이렇게 단맛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그 속배추, 알배추의 맛이 굉장히 달달해요. 와. 그래서 이게 너무 단맛이 나면서도 보리새우 향이 입안에 싹 퍼지니까 굉장히 풍미가 그리고 연두부하고 이게 잘 어울리네요. 정말 그렇죠? 너무 잘 맛있는데요? 어울리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와. 이게 배추국에는 일반 두부보다는 연두부를 넣어서 굉장히 네네.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황태 맑은 국에는 연두부보다는 또 사각두부, 우리 그냥 우리 쓰는 그 두부를 넣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이 음식에서 단맛이라는 게 네. 이런 단맛을 표현하는 그쵸. 느낌이 또 다른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네. 배추볶음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배추볶음 너무너무 맛있고요.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서. 여기서 아침에 이제- 퇴근하고 계십니다. 황태국 먹어야지. 네. 황태국의 콩나물이요, 정말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 황태국이 네, 보약 같아요. 그쵸? 뭔가 사골 깊게 우려낸 맛 같기도 하면서 보약 먹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 정도로 맑은 깊어요. 국이라. 어. 네, 맞아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와, 그냥 앉아서 계속 먹고만 싶은데 아, 네. 저희도
레시피 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좀 이따 가도 되지 않아요? 조금 더 먹어도 되지 않아요? 요즘 먹기 딱 좋은 뜨끈한 국물 요리. 오늘의 메뉴는 황태 맑은국과 배추 연두부국 그리고 배추 볶음입니다. 황태포는 가위로 2cm로 잘라 찬물에 재빨리 헹구고요. 콩나물은 씻어서 물기를 털고 두부는 사방 2cm로 썰어줍니다. 들기름과 국간장, 다진 마늘, 황태포를 볶다가 쌀뜨물과 콩나물, 건 다시마를 넣어 10분간 끓여주세요. 건 다시마를 건지고 중불에서 20분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와 대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황태 맑은국 완성입니다. 배추 연두부국도 만들어 볼까요? 배추는 씻어서 물기를 털고 가로 1cm 폭으로 썰어주세요. 배추에 꽃소금을 뿌려서 20분을 절이고 물기를 짜서 밭을 덜어 놓습니다. 냄비에 들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보리새우와 배추를 볶아주고요. 배추가 부드럽게 볶아지면 생수를 붓고 20분을 끓여주세요. 여기에 연두부와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더 끓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배추 연두부국도 완성입니다. 배추볶음 만들기도 정말 간단해요. 절인 배추는 물기를 잘 털고요. 식용유에 참기름과 배추를 볶다가 붉은 고추, 청양고추를 함께 볶아주세요. 여기에 달걀물을 넣어 더 볶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고요. 깻가루로 마무리하면 배추볶음 완성입니다. 오늘 만들어본 뜨끈한 국물 요리로 환절기 건강 지켜보세요. 네, 뜨끈한 국물 요리 황태 맑은국, 배추 연두부국, 배추 볶음인데요. 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원한 맛, 구수한 맛, 그리고 오늘 배추볶음은 정말 특별한 맛이었어요. 그렇죠. 새롭고 네. 특별한 맛이고 날이 제법 이제 선선하다부터 저는 아침 저녁 좀 춥거든요. 네. 이럴 때 이런 국물 요리 정말 최고예요. 맞습니다. 네. 강추입니다, 강추. 네, 배추볶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달걀하고는 생각을 못 하셨는데요. 이렇게 절인 상태에서 하시면 정말 아주 맛있는 그런 밥 반찬이 하나 또 탄생을 합니다. 네. 식감에 계란이 들어가니까 씹는 때 이 계란 느낌이 또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쵸. 부드럽고요. 네. 다음 주에 뭐 해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드립니다. 어떤 행복인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행복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직. 네. 제가 아주 왕창 드립니다. 돈 주고 시켜 먹어라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스안전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가스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제29회 가스안전 대상이 지난 21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스안전 관리에 공헌한 101명의 개인과 2개의 단체에게 은탑 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 13점, 산업부 장관 표창 25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표창 65점이 주어졌는데요. 올해는 특히 고압가스와 도시가스, LPG 등 전통적 가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가 다수 포함되는 등 가스 산업계의 변화를 적극 반영한 성과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가스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밤에 산책할 때 반바지 반소매 안 되겠더라고요. 볼에 닿는 공기가 너무 네. 차갑죠. 그리고 또 잠들 때 살짝 창문 열어놓고 시원하게 자볼까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해봤거든요.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